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메디인 시작합니다. 후기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남성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를 덜 해로운 담배라고 인식하거나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전자담배를 필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급성 폐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흡연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위험 인자 중에 하나죠. 특히 흡연자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 요즘 같은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시작해 볼까요? 흡연의 유해 성분 중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7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입니다. 아스팔트 성분인 타르와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 니켈, 크롬,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인체 조직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가 이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악성 종양 및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5배나 높고 전체 암 발생 원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 흡연입니다. 네, 정말 흡연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다양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를 해서 이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를 했죠. 네, 흡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연이 시급하다는 학술적 근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도 및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만성질환은 흡연자에서 많습니다. 특히 만성호흡기 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흡연은 호흡기 바이러스 방어에 중요한 점막의 운동을 저하시키고 결국 각종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흡연자의 그런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 흡연에 대한 좀 염려 때문에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흡연율이 좀 많이 감소가 됐나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 담배의 현재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난해 20.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작년 남성 흡연율은 37.4%로 그 전년 대비 3.2%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남성 관련형 전자담배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4.5%에서 2019년 6.7%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이 흡연을 또 줄이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로 이 전자담배를 이용하시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좀 순하고 또 건강에 좀 악영향을 덜 미칠 거다라는 인식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전자담배가 일종의 어떤 문화처럼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담배는 전기로 발생시킨 니코틴 증가를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로 잎을 태우는 과정이 없어서 연기나 냄새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한국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관련형 담배와 전자담배 정확히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는 크게 일반 관련 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명 찐담배로 불리는 제품이고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기존의 관련형 담배와 다른 독특한 모양과 달콤한 향을 내뿜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건가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태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태웠을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타르의 양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유해 성분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예로 들면
그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필렌 글리클과 글리세린, 그다음에 대마 유래 성분이죠. 이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모두 기름 성분인데요. 기름은 호흡할 때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폐에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폐에 기름을 넣는 것인데요. 거기에 그 가양 물질인 디아세틸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폐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코틴 보조제랑은 확실히 좀 다른 거죠? 네,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 중에 하나가 흡연자들이 이를 이제 덜 해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연 보조제라고 부르는 것은 니코틴 보조제를 말하는데요. 니코틴 보조제는 의학적,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제약회사에서 디자인할 때 니코틴 농도도 중독성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 않게 합니다. 또 보조제는 식약처 나름의 조사와 입증된 자료를 통해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반면 전자담배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의 니코틴 보조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안전한 담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담배를 끊겠다면서 전자담배를 이제 피우기 시작한 흡연자들이 처음에는 이 한 가지만 피우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담배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중 사용자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네, 분당서울대병원 이기현 교수팀이 그 19세 이상 남성 7,5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이용자의 85% 이상이 이중 사용자였으며 이들의 금연 의지와 금연 시도율은 일반 흡연자에 비해 높았지만 평균 흡연량의 차이는 없었고 니코틴 의존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금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완전한 전환 혹은 금연에 실패해서 관련과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흡연 행태 변화 조사에서도 관련 단독 사용자의 약 28%는 관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흡연 형태로 전환되고 관련과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이 세 가지를 혼용하는 3중 사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용을 하게 될 경우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피는 경우보다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된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죠. 예, 관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면 심혈관 질환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인 복부 비만, 높은 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고혈압, 고혈당, 혈중 지방, 비만 등 신체 이상 상태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금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하에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병의원의 진료 상담료와 그런 약제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에 도전을 하면 성공률이 3에서 한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해 보는 것도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흡연자들의 의료진의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우면 복지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금연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금연치료 신청을 하면 8주에서 12주 동안 의료진 상담과 금연치료 약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 금연 캠프에 참석하면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 그런 폐CT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또 금단 증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약물 처방이나 금연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영양 관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이 일정 교육이나 또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이 과태료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번 달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죠. 네, 복지부는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 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6월 4일부터 금연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흡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내 금연 치료와 그런 금연 상담 같은 서비스를 받은 이수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그런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말 금연도 하고 또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일거양득의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금연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금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니코틴일 텐데요. 많은 흡연자들이 이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 금단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금단 현상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니코틴 보조제라고 하죠. 이 보조제는 발암 물질은 물론 어떤 불순물 없이 순수 니코틴만 들어가 있고 니코틴 농도 또한 중독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니코틴 보조제를 병용하면 흡연 욕구가 좀 줄고 금단 현상 또한 낮아져서 금연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이렇게 네.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금연 보조제도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껌이랑 그 사탕 형태로 빨아먹는 트로키제, 구강용해 필름, 패치제, 의약품 등이 허가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연 보조제 종류별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좀 짚어주시죠.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에 버리면 되는데요. 사용량은 하루 20개 피 이상 흡연자는 한 번에 2mg 정도가 권장됩니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어떤 떨림이나 정신 혼동, 신경 반응 등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 하루에 30개 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 커피나 청량음료 등 이런 음료수와 같이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런 패치제,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는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형인데요.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나 팔 안쪽 같이 이런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면서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하루 흡연량에 따라 그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고 고용량에서 시작해서 통상 1, 2개월간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연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금연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흡연 충동입니다. 흡연 욕구를 미루는 것이 금연의 절대적인 방법인데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는 대개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흡연 욕구가 생길 때는 그 욕구가 사라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주변에 견과류나 과일, 무가당 껌 같은 이런 담배 대용품을 가까이 두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그 흡연 충동이 생겨서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하기, 심호흡을 깊게 하는 것도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매번 금연을 선언하지만 성공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금연이 의지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문가들은 그저 인내하는 것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분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또 금연 보조제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도전하신다면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매디인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